네, 네, 청년 세상을 담다 오늘 청년 혁신가 특강 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먼저 공지된 대로 우리 청년 기부왕 박춘상 씨를 만나뵐 건데요. 1년에 9개 장학 기금에 지금 40억씩 연 10억씩 네, 그래서 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돈 얘기는 싫으시다는데 그거보다 이제 기부를 많이 하신다. 요거에 포인트를 드려서 40년 동안 기부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해갖고요. 또 같은 또래이면서도 또 더 큰 나눔을 좀 실천하고 계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어렵게 이번 주에 10시간밖에 못 주무셨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 질의응답을 정말 활발하게 해주시면 오늘 가지 않으실 거라는 네. 공약을 내걸으셔가지고요. 네, 오늘 집에 못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의 강연자이신 박철상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아무 편하게 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 박철상이라고 합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연이라기보다는 제가 가르칠 만큼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경험을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제가 더 많이 산 사람도 아닌 거니까, 근데 제가 살아온 어떤 경험, 생각, 어떤 고민 가지고 살아간지 신경없이 말씀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계좌번호 빼고는 다 일단은 저에 대해 잘 모르실 테니까 대충 어느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언론의 속성이 자꾸 부풀리는 건데 단적으로 보여주셨죠. 수치에 대해서 좀 민감해가지고 아니고, 올해 기준으로 연간 정기 기부금이 한 7억 정도, 그 중에 장학금이 5억 정도, 대부분은 이제 학생들 사후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정기 기부금은 이제 외국에 좀 저개발 국가, 힘든 나라에 이제 교육 시설 같은 거 짓고 하는데 1년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 필요할 때는 그 이상 하기도 하고, 연간 9억 내외, 많을 땐 10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하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원래 금기어가 몇 개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자리 떠버리거나 메일 보내면 바로 이렇게 휴지통 넣거나 그런 게 있는데, 주식, 정치, 돈, 이 세 가지 얘기하면 무조건 있는데, 오늘은 오늘은 이제 한시적으로 풀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기부하는 돈은 재원은 이제 주식 투자 통한 겁니다. 주식 투자는 중3 때 이렇게 처음 접했던 거였었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제 중3 때 생일 선물로 계좌를 만들어 주셨어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영어원이거든요. 계좌만 만들어 주셨지. 그래서 몰투자 같은 거 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방학 때만 조금씩 하다가 그 나름대로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투자단을 정립을 했어요. 실제 자금을 한 건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또 원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집 가세가 기울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득이하게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했었고, 제가 나이에 비해서 우여곡절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좀 편안하게 여유있게 계속 지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다가 자면 좀 끼워주세요 앞에서. 지금 자꾸 눈이 감겨가지고. 중학교, 저희가 원래 울산에서 학교를 나왔었거든요. 초중고를 다 울산에서 나왔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원래 고등학교 비평준화에 있었어요. 그래서 울산에 되게 괜찮은 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좀 명문고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서울대 한 40명, 50명 이렇게 보는 학교인데 거기 가려고 이제 중학교 내내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거기 가려고 점수를 만들어 놨었는데 갑자기 11월에 시험이 10월달에 평균 합 발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완전 벙쪄가지고 뭐 3년 동안 공부한 게 다 날아가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열받아서 했던 게 아침 먹고 농구하고 점심 먹고 농구하고 저녁 먹고 농구하고 야자 도망가고 농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농구해서 농구 시간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났었고 고등학교 너무 열이 받아가 또 이 근거리 배정도 하는 1시간 편도에 1시간 이상 걸린 학교에 듣도 보도 못한 제가 1회였었어요. 원래 여고였었는데 남녀공학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뭐 농구하고 뭐 그때 스타크래프트 한참 유행이 되어가지고 뭐 오락하고 그랬었는데 1학년 때 거의 뭐 성적이 바닥으로 왔었죠. 2학년 중반 그때 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 차리고 했으면 이 기초가 무너져가지고 근데 고생해서 어떻게 올렸었어요 성적은. 근데 이제 막상 수능 칠 때 좀 이게 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또 근데 뭔가 공부를 하다만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뒤늦게 이제 불이 붙었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재수를 했었죠. 여기 서울 대성학원 쪽 여기 됐었거든요. 했었고 이제 갑자기 잠이 오네요. 뭐 저렇게 그때까지 집이 괜찮았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께서 뭐 능력이 좋으셔서 잘 보시고 하다가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지고 아버지 뭐 하시는 일 그만두시게 되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기 민감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세가 기울게 되면서 수능은 꽤 괜찮게 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편이 그렇게 되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좀 미안한 감정도 드셨겠죠.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사이가 좀 안 좋아졌었어요. 아버지랑 저는 고학을 하더라도 그냥 성적대로 이렇게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두 번의 어떤 억울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갑자기 제도가 한번 바뀌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갈 때는 그때는 뭐 갑자기 환경, 집안이 생각지도 못하게 바뀌게 되면서 두 번 그걸 경험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러니까 아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난 그냥 할 만큼 했었고 다 쏟아부어서 한 건데 정말 치열하게 또 결론을 받았는데도 이러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만큼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겠냐 생각 들기도 했었고 속으로 온갖 불평불만 샀었고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서 완전 생각이 바뀐 거죠. 저기 제 군대 후임 마투님이 앉아있거든요. 친해져가지고 뭐 내 친구처럼 지내는데 군대 가면 이제 군필 계세요 여기? 군필 혹시 잘 아실 거예요. 군대 가서 할 게 생각밖에 없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총 내고 뭘 하겠어요. 나라 지킨다니까 뻥이고 그냥 생각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이후에 처음 일을 썼어요. 좀 뭔가 좀 생각한 일 많이 하고 돌아오려고 이렇게 뭐 한 달에 그때 저 공군 나왔었는데 월급이 2병 때 뭐 45,000원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거 받으면서 뭘 할 짓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남는 거는 결국 어떤 생각 느낀 거 통한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단순히 그냥 그거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군대 전역하고는 다 증발을 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소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었고 그게 뭐 수첩 같은 걸 한 8권, 9권 됐어요. 근데 전역할 때까지.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그건 거죠. 아 내가 참 엄청난 착각 속에 이렇게 살았었구나. 제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여기 있는 환경, 조건 또 제가 머리 좋은 편이거든요. 이만큼 그런 좋은 머리 또 뭐 몸어디 하는데 불편한 거 없고 건강한 몸 또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부모님께서 좋은 체력 이렇게 물려주셨으니까 어느 것 하나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태생적으로 타고난 행운들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전혀 인지를 못했던 거였었죠. 그 전까지는 당연한 건 줄 알았었죠. 제가 뭐 그 전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 받는 게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았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아니었었구나. 내가 뭘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세상에서 눈 떴는데 이런 부모님 만나게 된 거고 또 이런 어떤 여러 능력과 조건을 얻게 된 거였었는데 그 반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열악한 환경에 태어나고 어떤 경우엔 뭘 시도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조차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좀 마음의 빚 같은 게 부채의식이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면 그런 친구를 이제 살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이제 군대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좀 뭐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빨라도 50 넘어야 가능하잖아요. 대략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어떤 장학 사업 같은 거 하시니까 저도 뭐 그럴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네요. 뭐 주식 실제적으로 하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신입생 때 그때 이제 뭐 그래도 성적표는 잘 받아놓으니까 이제 가회는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가회할 때. 그래서 뭐 근데 또 책은 많이 보고 싶어서 2개를 했었거든요. 가회를 2개 해서 뭐 학교 생활비 빼고 나니까 다달이 몇십만씩 남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저축하기보다 제가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에 접했으니까 또 시행착오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투자를 정립을 했었고 또 그 사이에 뭐 투자할 때도 그 중고등학교 때도 어느 약간 규모 있는 경제위험 지나갔었거든요. 그때도 꾸준히 수익이 나길래 이거 해볼 만하다 싶어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 큰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는 학비 생활비 걱정 없이 좀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됐죠. 군대 들어가기 직전에 이게 1,500만 원이었었는데 근데 제가 2년 3개월 전역하고 나서 이렇게 2억 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군대 전역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수익이 왔었는데 12년 동안 우리 이렇게 하면서 제일 수익이 낮았던 애가 손실보는 한 해도 없고 연간 수익이 왔었을 때는 35%인가 그게 최저 수익이었었고 제일 많이 왔을 때는 650%였었어요. 그래서 그 2억이 그 다음에 연말 됐을 때 15억이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50억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 25 그때 평생 먹고 살 건 다 벌었어요. 상당히 좀 재수 없겠지만 그래서 제 먹고 살 거는 다 해결됐고 부모님 노후까지 다 이제 해결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어떤 재원 마련에 시간을 쓴 거죠.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죠. 뭐 또 나중에 유학 자금 또 저도 이제 장가 가야죠 나중에. 뭐 그런 결혼하게 되면 결혼 자금, 뭐 생활비, 또 부모님 노후 자금 이런 거 계산을 하고 또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금액을 늘려가면서 기부를 했었을 때 한 40년 정도 할 때 되게 오랜만에 고등학교 수학을 썼었어요 그때. 그래서 40년치 이렇게 계산해서 500 잡고 역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차게 되면서 작년에 주식 투자 완전히 그만뒀죠. 저는 뭐 되게 어떻게 모순된 얘기인데 돈 욕심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무력 같은 게 저도 사람이니까 그게 없을 수는 없겠죠 아예. 근데 상대 이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니 같은 놈이면 진짜 10명도 기르겠다고. 왜냐면 뭘 사달라고 하면 떼쓴 적이 없으니까.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딱히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또 어머니 뭐 공국 끓이실 때 다 좀 겁먹잖아요. 이거 막 보름 막 한 달 이렇게 주니까 카레 끓이면 막 이게 또 보름 이게 칫솔 맨날 노래지고 이러는데 뭐 주시면 주는 대로 먹고 좀 뭐 올드보이 그런 거 찍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막 그냥 배고픔 먹고 이러니까 뭐 그래서 어머니께서 사실 좀 편하게 이렇게 기르셨다고. 또 완전 방목형이거든요. 풀어놓고 터치를 아예 안 하세요. 고등학교에서는 성적 이렇게 바닥 갈 때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시고 뭐 성적 잘 나와도 뭐 그러려니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그러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 됐던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정말 머리 좋고 실력 좋은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과욕 때문에 그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게 뭐 재원이 마련됐고 제 뭐 기부하게 된 과정은 상당히 좀 길어요. 그 사연 자체는. 저는 이제 뭐 하면서 정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아닌데 솔직히 20대 어린 나이에 장학기금 만들고 그러면 뭐 세상이 어떻게 보겠어요. 당연히 뭐 어떤 의심을 하고 이게 왜 저러지? 저 무슨 속셈이나 꿍꿍이가 있나? 뭘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는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줄여가면서 힘들게 번 돈을 또 저는 이 기부하는 행위 자체는 전혀 의미를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 뭐 통영 상당히 좀 많아요. 기부든 봉사든 뭐 나눔이든 이게 잘못 쓰여졌고 잘못 이렇게 실천에 옮겨졌을 때 또 잘못된 어떤 왜곡된 의도로 실행이 됐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부도 돈을 수령하는 건 어떤 기부의 시작이고 이게 정말 순수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게 받는 분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지 저는 이제 기부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기존의 어떤 지원 체계, 또 장학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검증 또 그 선정 과정을 제가 직접 다 설계를 하고 또 만들어 가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드는데 뭐 대부분 이렇게 순수하게 봐주시는데 일부에서는 뭐 사기꾼 소리까지 듣고 이제 뭐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필 또 정치외교 아까 와가지고 제가 꼬마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기부를 한 게 이제 보육원이었었는데 그때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유아교육과 이런 데 갔었어야 되는데 괜히 정치외교 아까 와가지고 사서 고생하고 있죠 지금. 제가 기부에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008년, 9년 그때쯤인데 제가 07년도 이제 9월에 전역하고 복학 이제 08년도에 해서 말씀드린 애기나 꼬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보육원 뭐이 봉사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뭐 같이 뛰어놀고 이러면 기분 좋으니까 이제 보육원을 이렇게 찾아갔었는데 이 보육원 같은데 복지시설 같은데 빈부격차 진짜 심해요. 그래서 지원 잘 받는 보육원 같은 데는 막 4군데 5군데에서 한꺼번에 지원받아서 저도 못 먹는 거 막 음식물 쓰레기 버리거든요. 근데 지원 정말 못 받는 소외를 받으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뭐 사회복지가 뭐 이제 사회사업가 이런 분들한테 부탁드려서 아름아름해서 대구 외곽 지역 쪽에 정말 지원 못 받는 곳에 이렇게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이렇게 2군데 갔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애기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또 뭐 남자니까 또 보기보다 힘이 세거든요 제가. 그래서 무거운 거 뭐 이렇게 허드렛일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세요 힘이.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워낙 너무 어렵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다달이 이제 한 군데 50만씩 붙여드리고 여기 이제 뭐 4군데 5군데 됐었고 이제 뭐 조선 가정 혼자 사신 어르신들 선녀 가장 취약계층 쪽에 더 늘려왔었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장학기금 만들게 된 거는 이제 2013년도였었고 이제 그 뒤로 이렇게 꾸준히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 총 9개의 장학기금 또 하나의 의료기금 그리고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이렇게 살펴드리는데 뭐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린 취약계층 그리고 공익화활동과 양성하고 지원하는 이렇게 1년에 한 7억 정도 이제 정기 기부금이 올해 기준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뭐 지금부터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좌 비밀번호 빼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이렇더라고요. 어디 하나 처음에 이런데 한 명 하나 또 이제 계속 하는데 나중에 뭐 갈 때 붙잡고 이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상당히 좀 제가 보기보다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는 쉽지 않아요. 어디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작년에 더나은미래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최근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자기계발서랑 재테크 관련 서적만 빼고 많이 다 얘기하셨다고 인터뷰를 하셨던 걸 봤는데 자기계발서는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재테크는 어떻게 보면 주식이랑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읽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상당히 좀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건데 재테크 서적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주식 어떤 기본 메커니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접할 때 이제 중학교 때 3학년 때 그때 뭐 일반적으로 투자론 대학교 전공 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 자체는 당연히 그걸 봤죠. 근데 그걸 재테크 서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재테크는 일반적인 뭐 주식책이나 뭐 부동산 책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투자관이나 세상 보는 시야를 넓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접하기 전까지는 이게 경영에 국한된 영역으로 제가 봤었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단적으로
어떤 경제 정책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내려지는 결정인 거잖아요. 그리고 단적으로 지금 뭐 IS 같은 걸 보더라도 종교 문제 자체가 상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뭐 어떤 철학이나 뭐 종교나 뭐 심리나 뭐 인문 철학 뭐 역사 뭐 경제 경영이 단위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 뭐 정치 뭐 국제관계 외교 모든 분야에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걸 제가 그때 느꼈었어요. 그래서 중3 때 전까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그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었는데 원래는 뭐 문학책 이런 걸 많이 봤었어요. 소설이나 시 같은 걸. 근데 중3 때 이제 그걸 접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서적을 접하게 되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게 되는 어떤 유인기제가 됐던 거였었죠. 그래서 이게 아니 좀 많은 분야의 양서를 봐야지 어떤 세상을 볼 수 있는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눈을 기를 수가 있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였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과외를 2개만 하게 된 것도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 때문에 책을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와서 1년에 한 100권 정도는 보려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분야 안 가리고 양서를 최대한 좀 다독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제가 7년 전에 들어갔었고 작년에 이제 완전히 다 그만뒀는데 들어가면 더 바빠지잖아요. 이제 책 볼 시간 너무 오히려 근데 이제 130권에 한 150권 더 늘렸어요. 1년에. 늘렸던 게 이제 더 이제 치열하게 분석하고 공부하려고 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선천적인 부분이 크긴 해요. 좋은 머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좀 약간 무력이 적은 부분도 근데 후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묘기를 찾자면 저는 책의 힘이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게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어떤 시야가 넓어지는데 그게 일종의 약간 통찰력 같은 거겠죠. 예, 사람은 되게 좀 단편적으로 생각을 눈에 보이는 것만 주식 투자하면 뭐 그냥 차트 보고 그래프 보고 이런 게 이건 되게 좀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거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 책을 안 보고 자기 말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뭐 생각견일 수도 있고 제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을 테고 그걸 보시는 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그게 없어요. 존중을 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아는 거는 또 특히나 저는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경험을 하면 제가 지금 세상을 볼 수 있는 건 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지 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부족하고 안 보인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이제 메우려고 더 넓은 것을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은 전 충분히 존중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양서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 같은 거는 뻔한 소리를 미사여구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뭐 재테크 책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속 알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 보는 편이죠. 안 보는 편이 아니라 아예 안 보죠.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드셔. 연결해가지고 책을 어떻게 보시는지. 책을 어떻게 일단은 제가 시간을 확보하려는 게 습관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솔직히 뭐 핑계라면 핑계 쓰고 이유라면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본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은 자는 시간 이제를 1시간 일찍 일어나고 이제 1시간 늦게 잤어요. 그렇게 2시간을 확보를 했었고 이제 대개는 18할 정도 됐잖아요, 한 학기에. 그게 이제 1시간 반 수업이 일주일에 12번 들은 거잖아요. 근데 대개는 수업이라는 게 뭐 단대 이렇게 접근성 좋게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15분 이렇게 쉬는 시간이면 이제 뭐 5분이면 다 이동하니까 그 10분 짜투리 시간은 이제 제가 신문을 내부를 받아봤었거든요. 이제 그때 종합일간지 2부랑 경제일간지 2부 이렇게 받아봤었는데 그 시간 이제 신문을 보고 이제 교수님께서 출석을 부르시잖아요. 그게 뭐 대략 한 15분 정도 어선하니까 이제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5분 동안 이제 책을 보는 거죠. 그 15분이면 일주일이면 180분이고 한 달에 720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시간 보는 건데 이게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든지 예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처음 봤었을 때 이게 빠져 사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공부도 그렇고 책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든 시간에 학교 시험 공부든 어떤 뭐 제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순간 집중력이 상당히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몰입하는 그런 예열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짧아졌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확보했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인 거고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책을 봤었고 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부든 나눔 봉사든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듯이 책도 그 보는 행위 자체는 텍스트를 보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걸 반추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난 좋은 책 어려운 책 봤다고 그냥 그걸로 위한 사람 있는데 이걸 꼭 씹어보는 과정이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썼고 따로 이렇게 뭐 시간을 뭐 고민할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뭐 이제 버스 타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는 솔직히 책 보기 힘들잖아요. 울렁거리고 그럴 때 이제 반출하는 거죠. 또 여자친구랑 영화 보러 갔는데 이제 기다리는 시간 그런 시간에 혼자 앉아서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남들 보면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제가 뭐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책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한 분야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천착을 해요. 뭐 만약에 중국의 뭐 중세 시대 뭐 경제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보게 되면 그쪽에 대해서 파생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어떤 영상이든 책이든 영화든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분야 이렇게 좀 넓혀가면서 어떤 약간 전문가가 되려고 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의도적으로 뭐 전문가가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호기심을 이제 채우려고 제가 어렸을 때 또 호기심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짜증도 많이 냈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상처받아서 좀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뭘 이제 누워서 이렇게 불 끄고 자려고 누웠는데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일어나서 불 켜고 다시 찾아보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그냥 귀찮아 잘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그런 습관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예 저는 궁금하면 못 참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지워가는 과정이지 않나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세상을 보는 게 극히 일부분이 되고 저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제 뭐 우물안 개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딱 우물안이면 처음에 태어날 때는 딱 우물이 지름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이 반경만큼밖에. 이게 하늘인 거죠. 이거만큼 우물이 입구 크기만큼 올라갈수록 더 넓은 하늘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늘 위에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전체인 줄 알아요. 대부분 어떤 기성세대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시야가 좁다는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 스스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차단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뭐 돈보다도 훨씬 큰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성과가 날수록 더 치열하게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노력했던 게 그래도 10여 년간 꾸준히 수익 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어떤 동력이지 않나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 책을 읽을 때도 그런 습관 또 이제 반추하는 과정 예, 책 보는 행위 자체가 1이면 반추하는 게 저는 99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책 독서의 과정은 약간 저는 그물 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줄 날 줄로 자꾸 엮어가는 거죠. 촘촘하게 엮을수록 남들한테 안 걸리는 건 저한테 걸리는 거거든요. 신기하게 어떤 책을 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중국 중세 뭐 경제 체제에 대해서 책을 봤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날 아니면 하루 이틀 안에 신문에 나오든 영상에 뭐 TV에 나오든 어디 나와요. 근데 그 책을 안 본 사람은 그게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난 봤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깊이 있게 찾아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 어떤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칠수록 남들보다 더 넓은 시야 사고를 할 수 있지 않나. 좀 예 이걸 어떤 양소가 도움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예. 네, 책을 고르시는데 그 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예. 그럼 그 책들을 어떻게 찾아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서관에 가서는 그 예. 관련 분야를 볼 수 있지만 또 거기서 볼 수 있는 한 20권 정도 안에 또 있는데 예. 더 깊이 가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좀 그런 좋은 책들을 그러니까 찾으신지 그게 예. 일단은 이제 그 저는 이제 뭐 막연하잖아요. 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중3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추천도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대학교 뭐 이런 거 하면 근데 다 쓸데가 없더라고요. 이러고 쳐다보니까 왜 읽으라고 하지? 이거 어떻게 읽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다 뭐예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었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뭐 책에 관심 없는 선생님도 상당히 좀 많은데 관심 있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런 분 나름 찾아가서
이걸 어떤 책을 지금 이 나이 때 이 정도 지식 수준에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여쭤봤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중고등학교 때 알게 됐었고 대학교 들어와서도 책 추천해 주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일부러 학점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정말 실력 좋고 양서 추천 많이 해주시는 분들 찾아갔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또 어떤 책을 보게 되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책에 또 책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또 좋아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파생돼가지고 이렇게 같은 거였죠.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아까 전에 손 주셨으니까 먼저 질문하시면 저좀 이른 질문이 있는데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일단 뭐 잠을 좀 자야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원래 뭐 재수할 때나 고3 때 원래 잠이 상당히 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7시간 이상 자야지 낮에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멀쩡한 정신으로. 근데 이제 뭐 회사 들어가면서 한 4시간으로 줄였었고 또 3년 전부터 장기간 만들면서 거의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거든요. 이렇게 버티는 게 좀 버겁긴 해요. 그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하고 제가 모든 어떤 지원 사업에 있어서 다 직관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역할들을 올해 연말까지 하나씩 이렇게 넘겨주고 이제 내년 2017년 1월 1일부터는 장난시간 조금씩 늘리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거는 이제 당장의 단기적인 어떤 계획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군대 전역일보다 2017년 1월 1일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장기적인 건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언론 통해서도 그랬었고 유학 원래는 작년 여름 안에 올여름에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디션도 하고 다 준비 과정을 마쳤었는데 오지랖이 병이죠. 아는 게 또 병인 게 하던 게 더 거시경제 분석이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뭐 경제 나빠지도 아무 상관없어요. 솔직히 오히려 사역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 기회도 생기고 근데 이제 없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속수무책이에요. 자기가 버는 게 줄거나 심할게 잃어버리고 기업이나 정부에서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기부금이거든요. 지원금, 복지금 같은 거 경제 어려워져버리면 그럼 이제 이중공거죠. 자기 버는 게 줄거나 잃거나 지원받는 것도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약간 좀 무리하는 거예요. 제가 1년에 뭐 9억, 10억 이렇게 기부하는 거는 근데도 당장은 좀 더 단단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위기 같은 게 겨울이라면 저는 약간 월동 준비를 대신 해드리는 거죠. 어떤 보호해줄 수 있는 방파제나 울타리 역할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는 거고 그 오지랖 때문에 한 3, 4년 동안 이렇게 유학을 미룬 거고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갔다 온 데는 남들은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유학을 10년 이상 갔다 올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고 싶은 건가 그만큼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완전히 세상에서 잊혀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은 뭐 언론 인터뷰하고 이러는 게 언론 인터뷰 상당히 좀 많이 봤거든요. 솔직히 이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20대 때부터 장기를 만들고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돈 벌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막 사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뭐 언론 매체 있는 대로 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100번 훨씬 뭐 100차례 훨씬 넘게 이렇게 전화하는데 다 대부분 다 거절했었고 열애화업은 다 거절하거든요. 이유는 저는 언론에 노출돼봤자 불편한 것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하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너무 왜곡돼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제가 혼자서 했을 때 한계를 느끼니까 다른 분들께서도 금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남들 살피고 따뜻한 마음 가져주셨으면 싶다. 스스로를 약간 수단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가르친 손처럼 이제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주의를 좀 환기시키려는 거죠. 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살펴주십사,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손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책이 손이 특이하다 보니까 손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를 보다 보면 이제 주위도 보시게 될 테니까 다행히 뭐 꾸준히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셨다고 해서 보람이 있었고 이제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해를 상당히 좀 많이 받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 또 책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된 건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런 불편함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족한테까지 전가시키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래요. 뭐 개인적이자 제가 유일한 어떤 뭐 가장 큰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기들 많이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조용하게 사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10년 이상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아예 세상이 잊혀질 거 아니에요. 박철상이는 알지도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돌아와서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워낙 과정이 많은 사람인 거니까 타고난 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전혀 이제 사회에 노출 안 되는 선에서 조용히 이렇게 할 생각이고, 뭐 이제 제 능력되는 대로 이렇게 평생 주위 살피면서 살아가는 게 제 목표이자 희망. 답변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일단은 제가 극복하게 된 그 책 얘기를 먼저 드리면, 이건 역사책, 그러니까 책에 나온 문구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한 거예요, 스스로. 저는 그러니까 그걸 액면들을 안 받으러 약간 해석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엄청 억울했었죠. 사기꾼 소리까지 들으니까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또 이해를 하려면 또 이해도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에 워낙 이제 남들 속이고 이용하려는 사람 많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약간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죠. 나 자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키려면 일단 뭐든지 의심부터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인 거니까, 뭐 그게 또 이해가 되니까 또 제 나름대로 또 위안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좀 단단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느꼈던 게, 역사책을 보면 일단 인물들의 평가가 남겨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사람이 남기는 거잖아요. 사관들이.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관이든지 간에 단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더라도 반대쪽에서 이제 그려버리면 역적이 되고 완전 개차반인 사람이 영웅시대이기도 하고, 그게 그대로 남겨서 사람 믿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뭐 재평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느끼면서 결국 남한테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의 시선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던 거죠, 저는. 그러면서 좀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했었고 또 단단해졌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책의 힘인 거죠. 책을 통해서 어떤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지적인 뭐 사고력도 많이 올라갔었지만, 이런 데 있어서도 내적인 성숙에 있어서도 많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질문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부자가 되셨잖아요.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죄송해요. 이거 오늘 점심 먹다가 저가 이제 멘토링을 하고 있는 이제 탈북 청년인데요. 네네네,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친구인데, 그냥 밥 먹다가 이제 오늘 강연이 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효명 씨라고 하고요. 네, 질문하세요. 네. 친구들 잘 모르시죠? 반갑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어떤 게 맞습니다? 돈 때문에.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신기해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게 갑자기 주어진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온 거잖아요. 10여 년의 과정을. 그랬었고, 저는 그냥 되게 무디고, 그리고 저는 제 기사를 낯간지러서 안 찾아보거든요. 검색도 안 하고, 쓸데없이 자꾸 후배들이 검색해서 뭐 검색어에 올랐니 많이 캡처해서 막 보내주는데, 그럼 바로 제 삭제하거든요. 주는 대로. 뭐 그러니까 돈 때문에 두렵지 않냐, 그 말씀인 거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워낙 부모님이 물려받는 유산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상황이고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셨다니까, 이럴 때 부자들이 이걸 어떻게 체감을 할까라는 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불을 가지고 있는데 전쟁이 나면 어쩔까? 전쟁이 나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게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미리 전조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라는 거는 그런 불확실성, 위기 상황에서 더 심해져요. 경제 위기 거치면 빈부격차 훨씬 심해지는 게, 왜냐면 어떤 정보력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다 환매를 하든지 바꿔놔요. 손해를 안 볼 정도로. 결국 없는 분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지, 있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운 게 오히려 훨씬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일단 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뭐 언론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남 얘기 같아요. 떠들고 이러는 게 왜 저러지 싶기도 하고 제가 안 찾아보니까 잘 그렇죠. 그래서 아무거나 물어봐도 된다고 하셨는데 뭐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월급을 받아본 적도 없어서 억 단위의 돈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자산이 있으시면 40년 동안 기부를 하실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역산해서 계산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저희 수학 정석 좀 갖다 주시면 물가 상승률 반영해야 돼요. 그거 이제 금리 뭐 계산하고 약간 복잡하긴 해요. 여러 가지 이게 요인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얼마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기사에도 정확한 금액은 안 나있고 네, 자꾸 계좌에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안 알려줘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수백억 이런 것도 저는 입 덮고 된 적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매년 이 정도 하니까 수십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질 텐데 수십억이. 그러니까 저는 수백억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얻어 걸린 거죠 그분들이. 근데 뭐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수백억이면 이제 100억은 아닐 테고 200억부터 900억 사이겠죠. 제 돈 떨어지면 말씀드릴게요. 좀 도와달라고. 아니 전화번호 좀 남겨주세요. 뭐 말씀 저도 그냥 아무거나 질문할 때. 마음껏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보니까 대부분에도 관심이 크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배움에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대학원생 같은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행복한 나라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에서 보니까 되게 주요 이제 기부 대상이 아동이랑 뭐 위안부 할머니들 이런 분이신데. 대부분 고등학생, 대학생.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냥 여쭤보는 건데 요즘에 한국의 대학원생들도 되게 처지가 안 좋은 게 많잖아요. 순수과학이나 학문을 하는 쪽에 그쪽으로는 계획이 없으신지. 저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고 제한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런저런 뭐 지원하는 영역 자체는 좀 넓어 보이지만 거의 90% 이상이 고등학생, 대학생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근본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저는 기성세대에서 전혀 답을 못 찾거든요. 지금 기존 사회에서는.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기노업을 가지고 당장 이 시대가 어떤 바뀌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 사회적 문제나 갈등이 근본적으로 이거 요인을 찾아보면 결국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해 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이미 그 생각 자체, 시각 자체가 완전히 경화가 굳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어쩔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가 워낙 이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 저는 이제 답을 이제 어린 친구들에서 찾은 거죠. 중학생은 말이 안 통하고 고등학생도 좀 많이 통해요 애들이. 그리고 대개 제가 이제 대구시에서 교육청에서 요청받아서 뭐 이렇게 학생들 특강하는 게 거의 고등학생이 주거든요. 그러면 한번 갔다 오면 학교에서 변화가 꽤 있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제 실질적인 뭐 숨긴 없이 그냥 평범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와닿나 봐요. 또 나이 차도 맞게 크게 나지 않으니까. 또 장난기가 많아서 그냥 장난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친구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진짜 뭐 보면 리얼 팩트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뭘 검증을 하는 게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뭘 보여달라. 그게 얼마나 이게 불신감이 깊은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친구들 결국 나중에 사회 나가서 어떤 사회 치부나 부조리 봤었을 때 이게 훨씬 심해져요. 그게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재원을 이 친구에 집중을 해서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몇 푼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정말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선양할 수 있게끔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진짜 정말 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이 친구들 보고 이러는 거고 한 명 뭐 면담하는데 10분 15분 걸리는데 4명만 안 해도 1시간 더 자요. 근데 그거보다 이 친구들 이렇게 어떤 생각에 환기점을 주고 그럴 수 있는 계기를 주면 이 친구 뭐 성장 과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존재고 이 친구들도 결국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테고 그런 사람이 계속 이제 늘어날 테니까 자식한테 영향을 미치는 결국 부모님 영향인 건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대가 뭘 세대가 바꾸려는 노력, 저는 그런 욕심 전혀 안 부려요. 당연히 이 세대보다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거듭할수록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제 유일한 욕심인 거죠. 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대로 그거 분야도 되게 중요한 분야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처럼 각자마다 어떤 집중하는 분야가 있을 테고 뭐 재력가든 자산가든 그분들 이제 그쪽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인 거고 각자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흐지부지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또 뭐 예. 아까 세상에서 이끌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세상에 좋은 일, 기부 분야를 약간 확산한다거나 이런 쪽에 동시에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약간 좀 더 영향력을 발휘를 하셔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권장하고 좀 이렇게 양산하고 싶은 마음 없으신지. 제가 이제 그 역할 하기 전까지 그 3, 4년 동안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고 그 친구들 이제 성장을 해서 같은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저한테 강요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많은 거고 이러다 죽어요 저 진짜. 예, 요절하는 수가 있어요. 마음도 안 돼가지고 최소한 40까지 살아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할 만큼 했고 고생했으니까 좀 쉬고 싶어요. 그건 뭐 조용히 해야 되겠죠. 안 드러나게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드러날 수 있겠죠 사회에.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친구들 조용히 어떤 조언을 해주고 계속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고 안 보이는 곳에서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좀 편하게 지내고 싶고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가야 돼서. 그래가지고 미안해요. 기부문화가 외국에 딱 자꾸 얘기를 자기 직접 기부를 설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왜곡됐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자꾸 그 행위 자체 기반 행위 자체라고 또 그 금액에 자꾸 매몰이 되더라고요. 어떤 시간이나 생각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는 행위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만약에 봉사 같은 것도 뭐 교육 봉사를 가요 대학생들이. 근데 어떤 기분에 취해가지고 난 이런 거 한다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뭐 MT라고 빠지고 축제라고 빠지고 뭐 열심히 만든다고 빠지고 이래버리면 받는 친구 상처밖에 못 받거든요. 안 하면 못한 거예요. 기부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던져놔버리면 이게 제대로 어떻게 쓰이게끔 관리를 안 해버리면 그렇게 자꾸 뭐 돈 기부하면 뭐 돈이 세니 많이 막 이런 소리 뭐 회식비 아니면 이런 소리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행위 자체보다 기부하는 행위 자체보다 그 책임지는 그런 과정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강요하는 기분을 한 거예요. 보면 뭐 저는 뭐 댓글 같은 거 제 기사도 안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우연찮게 뭐 그때 기부가 나오길래 클릭을 했었는데 그때 뭐 댓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누가 기부를 했는데 유재석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를 하는 거죠. 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부를 하든 남을 살피는 건 가치 판단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한다고 해서 옳고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천을 하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생각이 안 바뀌시면 어차피 그분 생각을 존중해드려야 되는 거지 강요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책도 뭐 부모님들 뭐 자식들 보고 책 보라 이러는데 자기는 뭐 개콘 보면서 자식 보고 책 보라고 그러면 책을 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책을 보면서 아빠 엄마가 왜 책을 보지? 궁금증 이제 그렇게 유인을 하게끔 해야 되고 책을 왜 봐야 되는지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기부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이해를 시키려는 거죠. 왜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가진 사람 더 역할이 클 테고 아닌 분들도 또 저는 자꾸 기부 금액으로 이게 언론의 잘못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뭐 10억 한 거보다 20억 한 거 그거보다 100억 한 거 자꾸 추기자고 조명을 하니까 근데 저는 금액으로 어떤 가치가 나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남을 살피는 되게 따뜻하게 품는 그 마음 그게 뭐 기부를 하는 거든 봉사를 하는 거든 그 가치 자체는 이게 경중을 뭐 따질 수도 위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건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거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장학제도에 대해서 저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장치도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성적장학금, 하나는 이제 가계곤란인 건데 모든 걸 이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개는 이제 가계곤란은 받는 게 낙인이 돼버리잖아요. 오히려 부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적장학금 같은 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아무래도 형편이 어렵다고 학위 생활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성적이 낮아질 확률이 더 크잖아요. 때문에 대개는 뭐 아무래도 여유 있는 친구들이 성적 받기 더 쉬울 테고 그러면 그냥 용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의미로는 제가 뭐 청학을 하든 일조를 하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세 가지 고려 조건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를 해야 될 테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어렵다고 저는 단 10원도 안 해요. 사람들이 저는 사회에서 자성자라고 보는데 저는 자성자가 아니에요. 예, 투자하고 이제 투자 대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그 가치가 달라진 것이 때문에 저는 정말 치열하게 사는 친구들 의지와 열정 있는 친구들을 이제 지원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조건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히 이 친구가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인성이 돼야 되겠죠. 이 세 가지 고려 조건을 잡고 있는 거고 남들 보기에는 이 뒤에 두 가지가 되게 모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판별하냐고. 근데 제 나름대로 어떤 검증 과정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을 그게 이제 4회차가 이제 복현장학 기금이라고 경북대학교 전체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장학기금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이제 올해 수여 그러니까 오늘 수여식이에요. 그때는 되게 좀 미안한데 이게 하필이면 오늘 잡혀가지고 꼭 가야 되거든요. 제가 장기금 만든 사람이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되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만족스럽고 그 세 가지 고려 조건 통해서 지금 이제 이미 뭐 학교 선생님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사회 나간 친구들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보람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같은 역할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저는 장기금 만들 때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살면서 뭘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치밀하게 했었고 내가 왜 이러냐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만들었었거든요. 지금도 가다듬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장기금 만들 때 기존 어떤 장학재단 기금을 참고를 좀 했었죠. 근데 참고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면교사를 하나 삼은 게 그거였었죠.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 마음가짐을 제가 어떻게 추측을 유출해보면 그런 거죠. 나는 정말 돈 번 거 몇 억씩 이렇게 학생 장학금을 줬는데 뭐 약간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 오판인 게 10수년, 20수년 살아온 친구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1, 2년 사이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거고 제가 만약에 뭐 100명을 뽑으면 그 중에 10명, 20명만 제 어떤 이런 취지에 맞게끔 변화가 생겨서 참 만족을 한다. 또 그게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또 마음을 비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되고 장학금 받지 않은 다른 친구들까지 뭐 학교 후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친구들도 생각 변화가 많이 생겼다고 그걸 보고 참 많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보람도 느끼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가신다니까 보내드리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시체 안 하세요? 저도 생각한 게 채식주의자. 써놓은 게 채식주의자예요. 아니 같이 하면 좋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 속성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기사가 몇 개 있긴 해요. 여기 채식주의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다수 우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약간 이런 수업을 많이 최근에 나온 사람들 35세 누구씨 이렇게 약간 사례를 8개, 7개로 엮어가지고 이런 축제를 혼자 스케치가 좀 쉬워요. 그게 10월 1일이 세계 채식의 날이라서 그거에 맞춰서 제 2회를 했대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전에 여성학 수업 들었을 때 에코페미니즘이라 해서 그 채식주의 그 커뮤니티의 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강연을 하셨어요. 그 강연 듣고 좀 진짜 인상적으로 이틀 있었는데 이틀하고 크게 있거든요. 진짜요? 진짜 먹을 게 없어. 좀살 빠지는 거 이틀에서 허기가 빨리 져가지고. 아니 왜냐면 나 물배 밥만 완전 그때 완전 계란도 안 완전 기본 같은 거. 그게 그 채식주의도 단계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란까지 허용되는 것도 있고 되는 거 아니야? 콩고기 먹어봤어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나 먹어봤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채식한 다음에 오해를 살까? 채식하려고 하면 첫 번째 오해가 왜냐면 그게 또 연관돼 있어. 그러니까 채식 증명에서 이렇게 연결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딱 선을 딱 두고 보면 굳이 따지자면 되게 잘 가까워서 그래서 완전 기본인데 그래도 절대 자기 채식주의라는 말 안 하고 그냥 굶은 채로 술만 마시는 거. 그냥 이걸 말하는 게 사회적 편견이 있어가지고 성이 다른데? 그리고 내 친구도 얼마 전에 시작해가지고 좀 관심이 있었는데 게다가 딱 그 시기가 좀 맞물려가지고 자기는 신념인데 이게 편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그래서 나는 내 식단 같은 거 내가 만들어 먹으면 다 찍어서 몇 월 며칠에 아침 식단, 점심 식단, 저녁 식단 해서 뭘로 뭘 만들었고 이거는 후기가 얼마 만에 적고 막 이런 거를 자세히 저분이 가져가셨어요. 근데 원래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4시간만 괜찮대. 그게 우리가 너무 많이 자는 게 익숙해져 있어. 흥미하고 그렇다고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허언이 심하다고 모르겠지만 이틀에 한 번 그 자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만 잔대. 그 증명이 됐대요. 4시간이야. 거기에 익숙해지면 괜찮아. 그게 약간 최소 수면 시간 아니야? 네 맞는 거 없어. 근데 그게 그거 상관없이 수면 시간 밤이나 몇 시에 몇 시까지? 이건 소원이지 않을까? 왜냐면 한 10시에서 2, 3시. 왜냐면 그 내가 아는 언니가 JTBC에서
아침 뉴스 담당하는 작가인데 작가니까 새벽 3시 반까지 퇴근인 거야. 그러니까 8시인가 9시 자서 3시 반 이렇게 하는데 많이 자는 거야. 많이 자는 거네. 근데 밤 9시? 9시, 10시쯤 전에 자면 5시간 정도 자는 거야. 3시 반까지 출근이니까 2시에 일어나지. 그러니까 내가 6시간 자는데 뭐 낮잠 자는 거 그냥 자기 패턴이 아예 그렇게 바뀌었고. 근데 왜냐면 12시에서 2시까지 다 3시에 자는 그러니까 그때 깨어있으면 늘 힘들다고. 그때 막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12시, 2시 그때 자야 돼. 너무 약간 늙는 기분이야. 이제 약간 진짜 물어갈 때 12시에서 2시 사이에만 주무시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자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자는 게 아까운데 안 자는 불편감을 난 잠이 별로 안 와. 근데 그건 비효율적이게 잠을 못 자나. 보니까 맞아, 머리가 멍하고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버스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그게 제일 편한데 안 쓰면 안 돼. 지하철 타도 안 쓰면 안 돼. 내가 그게 너무 멀어. 그건 없어요. 잠못 자는데 빨리 같은 거 네, 이거 다음 목장이 많이 다 참 남자의 생활에 치료까지 잠 많이 자고 내가 잠 많이 자고 일어나면 무료 간대 주말에 일어났는데 1시간 너무 차라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완전 그거 어디 라이브야? 페이스북 라이브. 그러니까 그 사이트 우리 전화기래요.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여행 중이야.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이브 조심해야 위험은 아니에요. 라이브 한 명. 그럼 여기만 부르네. 이걸로 찍으니까 우리 전화기래. 우리 대박. 우리 가사에 없어 보이던데? 우리 약 자체가 부작용 이거 안 돼가지고 망하진 않겠죠? 취재했어?
전화했는데 연락 준다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어제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벌써 중간고사인가? 따로 따로 지금 다 2주 뒤에 해강이 많아서 무세계분해법이 너무 어려워. 무슨 법이에요? 재미있는데 너무 극도로 어려워요. 다 외우는 거죠. 근데 그게 분위기랑 진짜 내가 이제 제일 잘하는 그때 갔는데 이제 수능이 가는. 네. 그때도 엄청 많이 아니 진짜 아니 나는 아니야. 원래 이렇게 생각해서 진심으로 진짜 맛있게 같이 와가지고 안 발라주고. 아니 왜 먹는 건 다 채웠어요. 다 나와 있어. 근데 생각만큼 예, 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아, 일단 좀 듣는데 불편하시죠?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괜찮으세요? 네. 뭔가 좀 이게 예, 진심이 안 담긴 예. 뭐 예, 다시 질문 예, 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 주에 10시간밖에 주무시 못하고 괜찮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버티시는지 참 아까 많다고 하셨던 것 예, 같아요. 예. 타고난 체력. 타고난 체력 털고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원래 뭐 농구,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그건 지금 물리적으로 못하니까 군대 갔다 와서 진짜 짐승처럼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웨이트도 많이 나갔었고 그때는 72kg, 지금 한 65kg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72kg 나서 벤치 프레스 같은 거 그때 거의 한 100kg 가까이 들었었고 예. 지금도 한 80, 85는 들어요. 예. 목이 비리비리 하면서 예.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저희 힘들고 그래서 자꾸 무거운 거 들는 걸 시키시더라고요. 볼륨 같은 거 잘하니까. 뭐 예, 그거 어떻게 버티냐는 거는 그래요. 제가 뭐 학생들 면담하고 또 어떤 그 과정 정말 정확하게 그 친구들 취재 맞는 친구들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 가다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좀 많이 쓰는데 뭐 교수님들이랑 회의하고 뭐 선생님들 회의하고 과정.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친구들 저는 어떻게 보면 시간 찾아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말 자기 역량 쌓을 시간을 학교 생활을 위해 벌 거라고 시간을 뺏기는 친구들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20대 때 한 시간을 나중에 50, 60 먹어서 한 달, 2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평생에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뭐 불공평 뭐 경주라고 얘기하는데 뭐 2명 있어요. 한 명은 정말 뭐 깃털처럼 가벼운 운동화 신고 모든 시험 잘 받고 이렇게 했으면 조건이 있고 한 명은 정말 무거운 신발 신고 진짜 멋진 정도로 뛰면 이렇게만 경주를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 조건 열악한 친구한테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10kg짜리 20kg짜리까지 채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뛸 수조차 없게. 저는 이거라도 풀어주고 싶은 거죠. 저는 예, 그 작업을 하는 거고 그러려면 정말 제가 어떤 선정 과정, 검증 과정에서도 좀 많이 없는 기존에 없던 시스템을
보니까 그런 시간을 많이 쓰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자는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면담 시간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제가 자는 시간이 1시간 줄면 그런 친구들의 100시간, 200시간 찾아줄 수 있다는 그 신념으로 버티는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이 남이 뭐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준다해도 전 때려 죽여도 안 해요, 이 짓을. 그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어떤 신념으로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신념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린 친구들이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한테도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울면서. 저를 완전히 신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인데 제 마음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젊은 나이에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소년급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야 뭐 30년, 40년 이렇게 추월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만큼 어떤 인성이나 이제 내적인 성숙은 못 따라가거든요, 절대. 그 때문에 지금 되게 좀 교만해지거나 되게 쉽게 들뜨거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사람이 누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좀 큰 도움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평정심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제 판단 하나에 따라서 뭐 단기간에 뭐 수백억, 수천억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에 제가 놓여 있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평정심이나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런 친구를 살피면서 제가 어떤 바랬었던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떤 위안이나 힘을 얻고 그 중심이 단단히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큰 어떤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친구를 살폈어요. 이것 자체도 어떤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제가 어린 친구들, 뭐 학생들을 살피고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로 비춰지겠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노력해서 번 돈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죠. 저도 사람이니까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가대포장이 돼서 그렇지 제가 뭐 겸손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누리고 다 누리고 있고 근데 그 여유를 훨씬 넘어서는 부분을 가만히 의미 없이 그냥 묵혀 넣어버리면 그냥 종이 조각인 거예요. 이거는 내게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쓰이면 그 전달은 즉시 가치가 훨씬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키워주는 고마운 친구들인 거죠.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제가 어떤 절제력이나 어떤 평정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안이 되는 대상들인 거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죠. 저는 수혜라는 말 상당히 좀 싫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이렇게 돌려 쓰려는데 참 단어가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철저히 시혜성을 배제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제가 오늘 베푼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베푸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제 마음의 빚을 갚아가는 어떤 과정인 거예요. 그 부채의식을. 때문에 이걸 당연히 가졌어야 되는 친구들의 것을 잠시 그냥 맡고 있다가 돌려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가졌어야 되는 친구들일 거면 그냥 노력해야 되는 친구들인 거죠. 노력 안 하는 친구는 단순히 어렵다고 그냥 10원도 안 줘요. 자선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다른 시험도 쓰기도 싫고 또 하나 이유는 저는 이제 시혜성이 들어가 버리면 위계가 생겨버리거든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간에. 그걸 받는 분이 철저히 저는 이제 상대가 나를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는구나 라고 느껴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혜성이 들어가면 내가 뭘 이렇게 주는 사람 생각이 돼버리면 이제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거나 상처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이제 최대한 시혜성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죠. 질문하신 거에 이제 답변하다 보니까 좀 퍼졌는데 답변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거 약간 가치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부를 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또 기부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좀 만들고 싶고 약간 그런 뜻을 품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부를 많이 하시는 대상 자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자란 뭐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가가 해줘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기부로 해결을 하시는데 혹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거죠. 저는 말씀대로 국가의 역할이 있는데
근데 그게 대개는 이제 복지나 이제 사회안전망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되게 큰 차원일 수가 있을 텐데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죠, 이런 걸. 근데 저는 우리나라 하면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은 공부도 했었고 몰랐던 부분이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의료기금 같은 것도 완전 새로운 걸 만들었거든요. 이제 저소득층 이제 의료비 지원하는 건데 우리나라 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사후적이에요. 다 무너진 다음에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저소득층이나 뭐 차상위계층 이제 이렇게 보면 그게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그분이 제일 힘든 계층인 거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차상인데 차상위나 차차상위에서 보면 그냥 기초수급까지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뭐 의료비도 보면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 그런 거라서 뭐 수술비 지원비 뭐 의료비 같은 게 다 공짜 거의 공짜거든요. 근데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할 때 1,000만 원 들면 200만 원 자가부담해야 돼요. 그분한테 200만 원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술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 상당히 좀 많아요. 저는 그걸 막으려고 지금 의료기금 만든 건데 이게 무너지기 전에 지원이 들어가면 100분의 1, 200분의 1 비용으로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다 무너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 때문에 되는 게 왜냐면 무너지기 전이면 뭔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무너진 게. 그렇기 때문에 상대 당파에서 자꾸 당파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줄 게 아닌데 준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까다로워요. 선정하는, 검증하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무너진 게 눈에 보였을 때 그래서 지원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막으려는 거죠. 이거는 근데 불가피하게 말씀대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불가피한 게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자꾸 그것조차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복지비조차도.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가진 어떤 한계인데 이런 부분은 저는 민간 차원에서 예, 어떤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하는 역할인 거고 최대한 제 어떤 재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그 대상을 이렇게 잡은 거죠. 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기부를 긴 호흡을 가지고 10년, 20년 이렇게 두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예. 사실 그렇게 긴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예.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 뭐 중간중간 하시면서 예. 변화를 느끼신 게 있어서 그런 원동력이 된 건지 예, 예. 궁금해요. 예, 뭐 아까 짧게 아까 전에 말씀을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뭐 단순히 뭐 기부를 한 게 아니더라도 금액이랑 상관없는 거라도 이제 고등학교 가서 뭐 이렇게 2시간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갔다 오면 이제 선생님께 항상 말씀을 하세요. 정말 뭐 빈말이 아니라 학생들 좀 많이 변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진 사람에게 더 와닿을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 학생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 있어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남들 살피는데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뭐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경중이 나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5, 10억을 기부하는 거나 어린 친구들이 이제 뭐 외로운 친구 얘기를 들어주고 어르신들 찾아뵙고 이제 말동무를 해드리는 거나 우리를 나눌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가치의 것이라고. 예, 다 등가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냥 보면 대구 지역만 해도 고등학생들이 매년 2,000명 정도가 이 학교를 떠나거든요. 학교 밖으로. 뭐 극소수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유군이, 뭐 성유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특출나니까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로워서 적응 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 버리면 한 개인의 불행이자 한 가정의 이제 불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대개는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을 못해요. 사회인으로.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되는 거예요. 다 폭탄이 되는 거예요. 잠재적인. 그게 이제 뭐 어떤 뭐 묻지마 문제로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 사회 불안 요소를 이렇게 번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이 친구 얘기를 기담 하나 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면 그리고 그런 친구는 사회 나가서 수억 원, 수십억 원 기부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얘기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왜냐면 제가 50억 기부하는 놈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또 진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부, 뭐 장학금이랑 상관없는 친구들도 그렇고 장학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속적으로 이 학생들 만나니까 예, 어떤 생각 변화도 체감이 되고 그 상관없는 친구들까지 이렇게 어떤 변화가 생기니까 그런 걸 많이 체감을 하죠. 그러면서 더 그것 때문에 제가 보면
복현 장학기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북대 전체적 학생 그 대상으로 장학기금이 언론 보도 났을 때는 5년 동안 4억 5천 원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매년 9천만 원씩 나왔었는데 지금 이미 거의 다 찼어요. 2년 지났는데 그만큼 넓힌 거죠. 왜냐면 찾아보니까 아 정말 이 친구들이 많구나.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이런 걸 저는 솔직히 기성세대 분들 중에 존경한다는 사람 저는 손가락을 꼽혀요. 네, 후배들 한참 어린 친구들을 보고 저는 서슴없이 존경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란 자신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정말 불평불만하고 그냥 무너졌을 수도 있고 어떤 패배의식이나 좌절감 가지고 그냥 지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을 극복한 것 자체는 너무 고맙고, 예, 그러니까 제가 장기금 이렇게 전달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뭐 이제 남들은 고마운 존재로 비춰지겠지만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준 것 자체가 전 너무 고맙고 선배로서 또 형으로서 또 오빠로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줬기에 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기회를 준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저한테 이제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예 이렇게 살아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심이 많이 담기는 것 같아요. 그런 제 마음이 예. 한국 사회에서 지금 기성세대라는 것도 되게 정의의 나름으로 좀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생각하는데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기성세대 범위가 어느 것까지 나이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대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그냥 뭐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적인 세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일단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뭐 기사 나는 저는 안 보는데 오히려 주위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뭐 댓글에 뭐 이상한 거 쓰고 그러면 제 뭐 정치하려는 뭐 포석이다 뭐 그런 것도 쓰고 뭐 무슨 돈으로 저러는 건지 뭐 검은 돈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돈 뭐 나 5만 원짜리 뭐 예 주황색이고 예 만원짜리 파란색인데 예. 뭐 전 다 그게 있어요. 돈에 대한 제 기본적인 약간 좀 딴 데로 새는데 돈에 대한 철학은 그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벌어서 가치 있게 쓰는 건데 이제 버는 걸 뭐 그게 이제 뭐 예, 노동 소득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자본 소득이 될 수 있겠죠. 노동도 뭐 지적인 노동이 될 수 있고 육체 노동이 될 수 있고 어떠한 노동이든지 간에 이제 깨끗하게 벌어야 되는 거 자본 소득도 그리고 쓰는 게 제 가치 있게 쓰는 건데 그거는 말 그대로 가치 판단 문제인 거예요. 기부하는 게 가치가 더 되는 그런 거고 아니면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 잘 예, 하나라도 뭐 더 해드리려고 또 자식들 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사주려고 그게 다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누구든지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성세대가 시야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예, 그 사회가 불안정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보는 게 전부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물 하나 있는데 딱 우물 이게 입구 크기만큼 그냥 자기 하늘인 거예요. 모든 보이는 세상인 거고 예, 그러니까 더 이제 강하게 부정하는 거죠. 자기 못 본 거니까. 저는 제가 세상에 보면 0.01%도 안 돼요. 근데 자기는 저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1년에 이 나이 때 이렇게 뭐 예, 장학금 만들어서 1년에 10억 가까이 기부하는 게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인 거거든요. 예, 근데 말이 안 통하죠,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기성세대 전체를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분들도 계세요. 조언도 구하고 뭐 교수님도 계시고 선배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이제 김준엽 총장님, 예,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고려대 총장님이신데 제가 일생의 사표로 삼는 분이에요. 예, 그분 자서전이 있거든요. 장정이라고 5권짜리인데 제가 그 책을 반기마다 1년에 2번은 정독을 해요. 제가 예, 그러니까 매년 새로 보는 책이 130권에서 150권인데 이제 봤던 책을 뭐 전체를 정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부분 이렇게 궁금한 부분 찾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책도 한 70-80권 이상 되거든요. 예, 기존에 봤던 책 이렇게 같이 찾아보는 것도 이제 근데 유일하게 거의 정독하는 게 그분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평생에 어떤
제 나름대로 저와 이제 뭐 약속, 이제 철칙 같은 게 두 개인 거죠.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벼슬이나 직을 맞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사심이나 욕심을 넣어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예, 내 순수한 목적으로 한다.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많아져야 돼요. 조금만 세상에 알려지고 이러면 뭐 다 뭐 정치 쪽에 막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소신 있고 능력 있고, 예,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분들 정치 쪽에 많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뭐 떠밀리거나 아니면 뭐 그냥 욕심 때문에, 감투 욕심 때문에 이렇게 가버리면 사회가 그냥 엉망이 돼버리네요. 근데 그런 분은 솔직히 하려고 했으면 대통령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87년도 이제 직선제당에서 대선했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랑 김영삼 이제 대통령 그때는 후보였죠, 두 분이. 그래서 단일화 막 이렇게 치열했었어요. 둘 다 양보를 안 하니까 가장 큰 대안이 이분이셨었거든요. 제의를 했었는데 이분이 거절하셨었어요. 만약에 수용했으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보다 이제 월등한 격차로. 근데 대통령도 이제 거절하셨었고, 그 전에도 이제 뭐 장관부터 해서 뭐 이제 국무총리급이죠. 그런 거 10수짜리 다 거절하신 분이고, 이분이 능력이 안 돼서 또 뭐 어떤 인성이 안 돼서, 예, 성품이 안 돼서 안 나오신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소신이 있으신 거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그분이 사회 곳곳에 많아져야지 저는 사회가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뭘 해야 될지를 저는, 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생방송이라고 그랬죠. 예. 잠깐 끌까요? 예. 잠깐 끌까요? 예. 예.